자, 계속 기관 파트, 기관 일반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블로우 다운 현상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의 어떤 문제죠. 블로우 다운이라고 하는 것. 자, 봅시다. 폭발 행정 시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에서 연소가스가 새어나가는 현상. 이거 보고 우리 뭐라고 했죠? 폭발 행정 시 또는 압축 행정 시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에서 압축가스가 새어나간다. 자, 그림 갖고 한번 볼까요? 연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때 여기에 흡입 밸브가 있을 테고요. 이쪽에 배기 밸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압축했을 때 압축가스 또는 폭발가스가 어디입니까?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로,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배기가스가 또는 압축가스, 폭발가스가 새어나가는 현상이라고 했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겠죠? 그렇죠. 블로우백 현상이라고 했었죠. 블로우백 현상.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블로우백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배기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 피스톤은 하강하나 가스가 배출되는 현상. 배기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렸고, 자, 그러면 이 얘기는요, 역시 연소실이 이렇게 있고요. 피스톤이 이만큼 있었고, 지금 피스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요만큼까지 더 내려갈 거예요. 더 내려갈 겁니다. 뭐, 어느 정도 것. 그때 배기 밸브가 이렇게 열립니다. 배기 밸브가 열리고 흡입 밸브는 역시 닫혀져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에 폭발했을 때 당시에 폭발가스가 지금 압력이 빡빡하게 차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배기 밸브가 쑥 열림으로써 인해서 피스톤은 물론 밑으로 좀 더 내려가고는 있겠지만 여기 있던 가스 자체적인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일부 쑥 빠져나가겠죠. 그죠? 배기 밸브가 열리는 순간에 가스가 쑥 빠져나갈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블로우 다운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일 수 있겠고요. 자, 3번을 보면 압축 행정 시에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가스가 누설되는 현상.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을 한 상태에서 피스톤이 상사점에 어느 정도 육박했는데 여기 있던 압축가스 또는 폭발가스가 이렇게 어디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를 통해서 이 공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크랭크 케이스라고 했었죠. 크랭크 케이스. 자, 이렇게 크랭크 케이스로 누설되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3번은 블로우 바이 현상에 대한 내용이죠. 블로우 바이. 4번. 배기 행정에서 흡입 행정 시 상사점 근처에서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현상.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피스톤이 이제 하사점에서 와갖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할 때 이제 여기 있던 잔류 배기가스를 쭉 밀어내겠죠. 그죠? 쭉 밀어내고 상사점에 거의 육박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흡입 밸브가 열립니다. 흡입 밸브가 열려서 흡입 밸브도 열려져 있고 배기 밸브도 같이 열려져 있는 기간,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기간. 왜? 배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배기 밸브를 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흡입을 하고 있는데 흡입을 하려면 미리 흡입 밸브를 열어놓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흡입 밸브도 배기 밸브도 동시에 열려져 있고 피스톤은 상사점 근처에 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던 들어온 공기가 이 연소실의 잔류가스를 밀어내는 이런 현상을 발생할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기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밸브 오버랩에 관련된 사항이겠네요. 그래서 1번 첫 번째가 뭡니까? 얘는 블로우 백 현상이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정답인 블로우 다운 현상. 세 번째가 블로우 바이 현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밸브 오버랩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블로우 바이 현상 압축 행정할 때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가스가 누설되는 현상을 블로우 바이 현상이라고 했었고, 블로우 백 폭발 행정 시 또는 압축 행정 시 밸브에 밀착이 불량해서 연소가스가 그 밀착이 불량한 곳으로 누설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블로우 백 현상, 블로우 다운 현상. 블로우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배기 행정 초기에 또는 동력 행정 말기. 그렇죠. 배기 행정 초나 동력 행정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배기 행정 초 또는 동력 행정 말기에 그때 뭐가 열려요? 배기 밸브가 열리겠죠. 배기 밸브가 열려서 연소실 안에 자체적인 가스, 자체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부 쑥 빠져나간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블로우 다운 현상.
상사점 근처에서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기관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밸브 오버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이해되셨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린더 내경이 75mm고요. 행정이 75mm, 압축비가 8대1인 4실린더 기관의 총 연소실 체적은 얼마냐? 자, 총 연소실 체적은 얼마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요.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압축비를 구하는 식과 그 다음에 배기량을 구하는 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압축비는 이렇게 되죠.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분의 뭡니까? 실린더 최적이죠. 실린더 최적. 자, 우리 참고로 하면요. 이렇게 있고 자, 여기를 우리는 상사점 TDC라고 하고요. 여기를 우리는 하사점 BD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공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연소실이라고 하고 이 공간의 최적을 연소실 최적이라고 하죠. 연소실 최적. 연소실 최적을 우리는 VC로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 거리를 행정이라고 하죠. 행정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는 뭡니까? 그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 행정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L로 표기를 하죠. L. 자, 그 다음에 요 공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행정최적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행정최적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VS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VS.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의미하네요. 전체. 자, 요런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렇게 전체. 이 전체가 있을 겁니다. 전체. 자, 요 전체를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는 거죠. 실린더 최적. 실린더 최적을 우리는 V로 표현하죠. V. 그러면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 행정 최적과 연소실 최적 두 개를 합한 것이 전체겠죠. 그죠? 그래서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 최적인 VC와 행정 최적인 VS의 합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총 연소실 최적이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연소실 최적.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얘는요. 연소실 최적을 우리는 VC라고 표현했었고 실린더 최적은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의 합이었죠. 행정 최적의 합. 그러면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 더하기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니까 이 얘기는 1 플러스 뭡니까?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압축비를 구하려면요.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요거 연소실 최적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VC는 어떻게 됩니까? VC라고 하는 개념은 자, 얘가 일단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압축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 더 양립값이 우변으로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테고요. 거기에 얘하고 두 개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연소실 마이너스 1분의 압축비 마이너스 1분의 결국은 행정최적이다. 행정최적. 그래서 연소실 최적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4실린더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연소실 최적은 이렇게까지 구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만 좀 참고하고 있고요. 요거.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것은 자, 압축비 주어졌죠. 압축비가 8대1이라고 주어졌죠. 압축비 8대1. 그죠? 압축비는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최적이죠. 행정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고요? 자, 행정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하고 같다? 그렇죠. 배기량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배기량. 행정최적과 배기량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최적을 우리는 배기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만큼을 우리는 배기량이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배기량. 그러면 배기량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됩니까?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요거를 뚝 잘라놓고 보면 원통형이 나오겠죠. 이러한 원통형 맞죠? 자,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D라고 한다겠죠. 내경 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행정 L이라고 합니다. L. 자, 그러면 백일량 구하는 공식 다 배웠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었죠? 4분의 파이 D. D가 뭡니까? 내경이죠. 내경의 제곱 곱하기 거기에 행정을 곱하면은 백일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총 백일량이라고 하는 것은 총 백일량. 자, 얘는 요거는 뭡니까? 요만큼 한 기통당 백일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총 백일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백일량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면 돼요? 그렇죠. 실린더 수 N이라고 하는 실린더 수를 해주면 되겠죠. 실린더 수. 하나의 백일량이 500cc짜리입니다. 그게 500cc인데 이게 몇 기통이라고요? 4기통입니다. 그러면 500cc 곱하기 4 하면 총 백일량이 얼마입니까? 2000cc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통당 백일량 곱하기 실린더 수를 해주면은 총 백일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백일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곱하기 n만 해주면 총 백일량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면 백일량이라는 말 결국은 백일량이라는 말은 뭐하고 같다? 행정최적과 같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요거 백일량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 4하고요. 파이를 나누면 4하고 파이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0.785라는 말이 나옵니다. 4하고 파이는 3.14고 3.14를 4로 나누면 0.785가 돼요. 거기다가 곱하기 D 제곱 곱하기 L 이렇게 해주면 기통당 백일량이 나오겠죠. 기통당 백일량 이해되셨죠? 그러면 갖다 대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 0.785에 곱하기 얼마입니까? 지금 내경이 75mm라고 했는데 우리 단위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여기 단위는 내경의 단위는 내경 D라고 하는 것은 내경이고 내경의 단위는 센티미터를 씁니다. 센티미터. 그 다음에 행정 L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고 행정의 단위도 역시 센티미터를 씁니다. 자, 그러면 0.785의 D 제곱이니까 D 값이 뭐예요? 내경이 75mm고 75mm를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7.5가 되겠죠. 7.5. 그거의 제곱입니다. 제곱. 곱하기 행정이 얼마입니까? 행정은 역시 75mm니까 단위가 뭐라고요? 센티미터니까 7.5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제곱 센티미터고 여기가 센티미터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네. 그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얼마의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계산해 보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자, 이거 계산하면 대략 계산하면 압축비가 여기 있고 이건 너무 지금 해설은 지금 좀 복잡하게 나왔네요. 그러면 다시 전으로 나가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계산기 이건 뭐 계산기 눌러보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계산기를 시험을 볼 때 계산기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기를 가져가지 못하는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냥 암산으로도 빨리빨리 계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나오죠. 자, 어쨌든 요거 이제 계산기 눌러서 이 값을 우리는 X라고 합시다. X. 이게 뭐라고요? X가 행정최적입니다. 행정최적. 또는 백일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압축비 구하는 식 이거 연소실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죠. 이걸 요대로 가져다가 자, 연소실 최적은 압축비 마이너스 1에 이거에 행정최적이라고 했었고 자, 얘 압축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8대 1이었죠. 그러면 8 마이너스 1에 행정최적이 지금 X값이지 않습니까? X값. 그죠? 그러면 연소실 최적이 나오겠네요. 연소실 최적. 이걸 계산하면 Y라고 합시다. Y. 그럼 Y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연소실 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총 연소실 최적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총 연소실 최적.
그래서 총 연소실 최적은 그러면 연소실 하나의 최적이 y 값이니까 여기다가 기통수가 몇 기통이라겠습니까? 연소실이 총 4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4기통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4 하면은 4y 값, 이 값이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연소실 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어줄 때는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잘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압축비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식에서 압축비를 어떻게 구하는 식이냐, 이 식이냐에 따라서 압축비를 연산을 해야 될 거고요. 압축비가 연산이 됐으면 그때 뭘 구하는 것? 그렇죠. 연소실 최적은 요거를 변형을 시킨 게 결국은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라고 하는 요 식을 변형을 시켜서 연소실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비 마이너스 1의 행정 최적이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행정최적이라는 말이 안 주어졌습니다. 그죠? 압축비 주어졌고 이거 행정최적만 알면 연소실 최적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이 행정최적을 구하는 것을 직접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배기량이라고 했으니까 그 배기량은 얼마냐 이거죠. 그럼 배기량 구하는 공식은 결국은 4분의 파이 D 자승 L이라고 했었고 여기에 D 값은 뭐다? 내경이고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L 값은 역시 행정이고 얘도 단위는 센티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에다 그대로 갖다 대입해서 0.785의 내경의 제곱 곱하기 행정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기통당 배기량이라는 거죠. 기통당 배기량. 그럼 이 배기량 값을 어디다가 그렇죠. 여기 행정최적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압축비가 8이라고 했으니까 8 마이너스 1에 지금 행정최적을 구한 값 그대로 갖다 넣고 약분하면 연소실 최적이 나오겠죠. 그 연소실 최적은 지금 연소실 하나당이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총 연소실이라고 했으니까 연소실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 4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4를 하면은 결국은 뭐가 나와요? 그렇죠. 총 연소실 최적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예제를, 문제 풀이한 것을 잠깐 확인을 하면은요. 자, 그래서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최적이다. 행정최적은 우리는 배기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소실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미안합니다. 요 말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요거 빠져야 돼요. 해설 부분에다가 바꿔놓으세요. 자, 요거 빠져야 되고요. 압축비 마이너스 1. 그것분의 배기량이다. 그럼 압축비 마이너스 1은 8 마이너스 1이었고, 배기량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0.785의 D 자승 L이라고 했죠? 그쵸? D 자승은 센티미터고 얘도 센티미터니까 7.5의 제곱 곱하기 7.5. 그렇게 해주면 요게 연소실 최적이 나오겠죠. 연소실 최적은 총 연소실 최적이라고 했으니까 몇 기통? 4기통이라고 했죠. 47.31에다가 얼마? 4를 곱해줬더니 대략 189.3cc가 나오더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압축비를 구할 수 있느냐? 또 행정최적을 구할 수 있느냐? 배기량을 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행정 사이클 기관. 자, 우리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흡입 효율이 굉장히 좋고 배기가스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왜? 충분한 행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겠죠? 올라갈 때 주 행정이 압축 행정이라고 했고요. 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겠죠. 상승 행정과 하강 행정. 상승할 때는 주는 압축이고요. 압축. 그 상태에서 압축된 상태에서 흡입도 하고 배기가스도 내보냅니다. 압축하면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하강행정, 하강행정을 할 때의 메인 주는 뭐냐? 주는 폭발행정이죠. 폭발력에 의해서 피선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강행정의 메인은 폭발행정입니다. 그때 흡입 밸브하고 흡입과 배기를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행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행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흡배기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죠? 그때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단점이 나온다고 했었고,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단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든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든 장단점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몰라도 관계없겠죠. 자, 먼저 첫 번째, 회전력이 균일하다. 회전력이 균일하다. 그렇죠.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회전력이 균일하고요. 그만큼 구조가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요. 또한 배기량이 같을 경우 사행정 사이클 기관보다 출력이 더욱더 크다. 왜요? 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두 바퀴 돌 때 한 번 폭발을 하죠. 그래서 1사이클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어때요? 한 바퀴 돌면 1사이클이 완성되고 한 번 폭발합니다. 한 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하는 거고, 얘는 두 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해요. 두 바퀴 회전할 때 한 번 폭발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폭발 획수가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 더 많네요. 그죠? 2배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출력을 더 높게 낼 수 있다. 우리 그 이론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 폭발 횟수가 2배 더 많으면 상대적으로 2배 더 출력이 커야 되는 거죠. 실제 그렇지는 않다고 했었습니다. 대략 한 1.6에서 1.7배 정도의 출력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이 정도가 그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행정이 확실히 구분되어 효율이 좋다. 이거는 뭡니까? 각 행정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이겠죠.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행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확실한 곳이 없어요. 근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압축하면서 흡입과 배기를 같이 하고 또 폭발 행정하면서 역시 흡입과 배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흡배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하고 전혀 무관한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네 번째,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연소의 3요소, 그 첫 번째. 자, 우리 연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소. 자, 연소라고 하는 말은요, 연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물질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연 물질이 필요하겠죠. 가연 물질. 자, 종이도 될 수 있을 테고요. 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석탄 또는 우리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이런 것들이 가연 물질이겠죠. 두 번째로 얘를 누가 불을 처음에 붙여주는 어떤 스파크, 불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점화원이라고 하죠. 점화원. 열이라든가 또는 스파크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을 보고 우리는 점화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불이 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세 번째로 뭐예요? 공기라고 하는 것이죠. 공기라고 하는 것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산소라고 하는 거죠. 산소. 그죠? 산소가 없으면 당연히 불은 꺼집니다. 그죠? 그래서 양초가, 병에 들어있는 양초의 우위를 딱 막아버리면 산소의 공급이 없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게 되는 이런 원인이죠. 그래서 가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매체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연소의 반대말은 뭡니까? 연소의 반대말은 그렇죠. 소화라고 하겠죠. 소화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소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가연 물질을 어떻게 해요? 가연 물질. 타는 지금 불이 막 여기 자꾸 커지고 있는데 커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빼버리죠. 나무 같은 것들 자꾸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연 물질을 없애는 거예요. 더 이상 탈 수 있는 물질들을 전부 다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가연 물질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제거 소화법이라고 하죠. 제거 소화법. 자, 이 정도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거해서 어떤 가연 물질을 제거해서 소화하는 제거 소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화원, 열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확산이 돼서 여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봅시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자꾸 타들어가는 것이 열이 자꾸 확산돼 갖고 결국은 다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이 더 이상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갑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차갑게 만들므로써 인해서 열이 확산이 없어지고, 열이 확산이 없으면 결국은 불은 자연스럽게 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화원을 차단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냉각소화법이라고 하죠. 냉각소화법. 이 냉각소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차가운 물을 찌얹어서 더 이상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점화원을 열을 제거한다. 그래서 냉각소화법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공기를 아예 더 이상 접촉이 안 되게 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양초를, 병에 들어있는 양초를 끓려면 마개를 덮어버리면 더 이상 산소 공급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불이 꺼지겠죠. 그죠? 또는 물이 묻은 담요를 어떤 화마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폭 덮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인해서 더 이상의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불이 꺼질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질식소화법이라고 하죠. 질식소화법. 자, 그래서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서 더 이상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소화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연소와 소화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물이죠, 물. 공기, 그다음에 점화원, 그다음에 가연 물질. 자, 5번. 기관의 성능에 요구되는 사항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기관 성능에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했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저속에서 저회전력, 고속에서 고회전력일 것. 맞을까요? 자, 우리 저속일 때는요, 힘이라고 하는 것, 토크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나와야 될 테고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고속에서는 힘은 적어도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1번이 틀렸네요. 왜? 저속에서는 고회전력을 넣어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고속에서는 저회전력이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회전력은 낮아지고요. 반대로 속도가 낮아지면 회전력은 커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동차의 요구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속에서는 고회전력을 나타내야 되겠고, 고속에서는 회전력이 좀 낮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두 개가 좀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이겠고, 자, 두 번째로 저속에서 고속으로 가속도가 커야 되겠다. 그렇죠. 저속에서 고속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속도가 느리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가속 성능, 응답 성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가속도가 좀 빨라야, 커서 빨라가지고 원활한 운전자의 어떤 그 의지대로 자동차가 구동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속에서 고속도로, 저속에서 고속으로 가속도가 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연료 소비율이 적으며 경제적인 운전이 가능해야 되겠다. 그렇죠. 연료를 많이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우리 연료를 소비하는 율이 그만큼 작아야 적은 연료로도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 적어야 되겠고, 또한 경제 운전이 가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자, 네 번째로 최고속에서 회전력은 낮으나 속도는 빨라야겠다. 그렇죠. 아까 우리 1번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 그다음에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회전력은 두 개가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회전력은 작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속도가 느려지면 회전력은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는 처음 출발할 때 속도보다는 그만큼 회전력이 많은 회전력을 요구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뒤에서 밀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언제 제일 많이 힘듭니까? 그렇죠? 처음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는 시점이 가장 큰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엔진에서 동력이 바퀴로 쭉 전달돼서 바퀴가 구동이 돼야 되는데 그럼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 스타트 출발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자동차의 무게중심 전부 다 바닥으로 쏠려져 있고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엔진의 동력이 바퀴를 굴리려고 하면 그때 가장 큰 힘이 들어가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속에서는 어떻다? 회전력이 커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속도가 빨라지면 굳이 힘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달리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관성 에너지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는 그다지 많은 회전력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에서는 회전력은 낮아야 되겠고 속도는 그만큼 빨라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겠죠. 저속에서는 고회전력, 고속에서는 저회전력의 어떤 기관 성능을 요구하더라. 자, 그래서 일반적 사항을 보면 연료 소비율이 당연히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최고 속도가 빨라야겠다. 그리고 최고 속도일 때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회전력은 낮아도 되겠다. 자, 세 번째로 가속도가 커야 되겠고요. 그렇죠? 저속에서 고속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가속도가 커야 되겠다. 또한 저속에서 회전력이 커야겠다. 그렇죠? 저속에서는 분명히 회전력이 커야 되겠고 고속에서는 회전력이 작은 대신에 속도가 빨라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4사이클 8실린더 엔진에서 크랭크 축이 1회전할 때 몇 개의 점화 플러그가 점화하는가? 자, 4사이클 8개 8기통 엔진이라고 했어요. 4행정 사이클 기관. 그죠? 4사이클에서 8기통 엔진에서 크랭크 축이 1회전하면은 몇 개의 점화 플러그가 점화되느냐? 자, 4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크랭크 축 2회전에 그쵸? 4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랭크 축 2회전에 1사이클이 완성이 되죠. 1사이클. 그죠? 1사이클이 완성이 된다. 이걸 보고 우리는 4행정 사이클이라고 하죠.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2회전에 1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4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크랭크 축을 한 바퀴만 회전한다는 얘기죠. 1회전. 그죠? 1회전만 했을 때 스파크 플러그의 점화 플러그에서의 불꽃은 몇 번 점화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4행정 사이클 기관일 때 2회전할 때 1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1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전부 다 한 번씩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4행정 사이클 기관에 2회전했다는 얘기는 모든 실린더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한 번씩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몇 기통입니까? 8기통이니까 8기통에 있는 모든 실린더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다 한 번씩 했다는 얘기예요. 1사이클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언제? 크랭크 축 2회전하면서. 그러면 크랭크 축 1회전하면서 얘는 총 몇 번? 8실린더인 경우에는 8번 폭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8실린더니까. 그죠? 각각 한 번씩이니까 8개의 실린더가 전부 다 폭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8개의 실린더가 전부 다 폭발을 했다는 얘기는 크랭크 축 2바퀴 돌 때 8개의 실린더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크랭크 축 한 바퀴 돌 때 몇 개의 실린더가 폭발을 해요? 그렇죠. 4개의 실린더가 폭발을 하겠죠. 그러면 4개의 실린더가 폭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점화 플러그의 불꽃은 몇 번 발생을 하는 거예요? 4개의 실린더가 폭발을 하면 각각 한 번씩만 폭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4개의 실린더가 폭발했다는 얘기는 4개의 실린더의 점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2회전에 1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고, 자, 크랭크 축 1사이클 동안에 모든 실린더는 한 번씩 다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8개, 8실린더인 경우에는 8개의 실린더가 전부 다 폭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바퀴 돌 때 8개의 실린더가 전부 다 폭발했다는 얘기는 한 바퀴 돌 때는 그럼 4개의 실린더만 폭발하겠죠. 4개의 실린더가 폭발했다는 얘기는 4개의 실린더에 점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4사이클 8실린더인 경우에는 1회전 할 때, 크랭크축 1회전 할 때 몇 번의 점화 플러그가 점화가 되느냐? 자, 3번 4개가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만약에 그러면 크랭크축 1회전이라는 말 없이 그냥 2회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는 1사이클을 완성하는 동안 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1사이클 완성하는 동안 8기통 엔진에서의 점화 플러그가 몇 번 점화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사이클을 완성하는 동안 8기통에는 총 8번의 점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흡입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압축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폭발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배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8개의 실린더가 크랭크축 2바퀴 돌아가는 동안 8개의 실린더는 전부 다 폭발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럼 크랭크축이 한 바퀴만 돌아가면 4개의 실린더만 폭발하는 거죠. 2바퀴 돌아가면 8개가 다 폭발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계속해서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비교한 것이다.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뭐냐? 디젤 기관의 장점. 자,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가솔린 기관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디젤 기관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솔린 기관의 장단점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디젤 기관의 장단점 굳이 몰라도 관계없을 거예요. 왜? 가솔린 기관의 장점이 역으로 생각하면 디젤 기관의 단점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자, 역시 가솔린 기관의 단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디젤 기관의 장점이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틀린 점은 뭐냐? 장점으로,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뭐냐? 첫 번째, 디젤 기관은 인화점이 높은 경유를 사용한다. 인화점이 높다. 인위적으로 불붙는 최저 온도를 우리는 인화점이라고 했었어요. 가솔린의 인화점은 보통 마이너스 40도씨 정도 됩니다. 경유의 인화점은 보통 55에서 한 70도씨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 연료의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높죠. 높기 때문에 쉽게 불이 안 붙습니다. 쉽게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는 취급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얘기겠죠. 취급하기가 용이하다. 근데 취급의 위험이 적다. 그렇죠. 맞는 표현이네요. 자, 두 번째. 디젤 기관은 공기 압축열로 연료를 자연 착화시킨다 또는 발화시킨다. 그렇죠. 디젤 기관은 흡입 공기를 빨아들여서 순수한 공기만을 빨아들이고 얘를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하면 여기에 압축 온도가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압축열 대략 500에서 550도씨. 그죠?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을 압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던 공기는 압축열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때 얼마? 500에서 약 550도씨 정도의 열이 발생한다고 했었고요. 이런 열에 분사 노즐 또는 인젝터라고 하는 곳에서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연료를 분사를 하면 그 열에 의해서 연료는 자기 스스로 불이 붙어서 연소가 된다고 했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자기 착화 또는 자발화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은 공기 압축열을 이용했고 연료를 자기 착화시킨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3번. 디젤 기관은 정합 사이클을 가지는 복합 사이클이다. 자, 우리 가솔린 기관은요, 일정한 최적하에서 연소한다라고 해서 정적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가솔린 기관의 PV 선도를 그려보면, PV 선도를 그리면 가솔린 기관은 이런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었죠. 생각납니까? 그래서 최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압력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요 부분을 일정한 최적이라고 해서 정적 가열이라고 합니다. 정적 가열. 그래서 자,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토 사이클 또는 일정한 최적하에서 연소한다라고 해서 정적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해되시죠? 오토 사이클, 정적 사이클. 자, 얘는 대표적으로 어디 가솔린 기관의 이론 열 효율을 가솔린 기관의
연소 사이클이 지금 얘기하는 오토 사이클이죠. 가솔린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LPG 기관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젤 사이클. 디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V. 자, 디젤 사이클은 이러한 구간이 존재를 하죠. 이러한 구간.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얘는 압력이 일정합니다. 그죠? 압력 P가 지금 일정한 구간이니까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압 가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디젤 사이클 또는 뭐라고 그래요? 정압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디젤 사이클, 정압 사이클. 자, 얘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저속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론 사이클로 사용하는 것이 디젤 사이클 또는 정압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PV. 자, 얘는 요 구간이 존재를 하죠. 요 구간. 그죠?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요 구간이 뭡니까? 일정한 최적 정적 가열이고 요 구간 뭡니까? 정압가열이죠. 정압가열. 그래서 얘는 정적과 정압이 두 개가 같이 존재를 해요. 두 개가 같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얘를 사바테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사바테 사이클 또는 합성 사이클 또는 복합 사이클이라고도 하죠. 합성, 복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바테 사이클의 이론식은 결국은 어디? 그렇죠. 고속 디젤 기관의 이론 열 효율에 관련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우리는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이 있다. 얘는 일정한 최적이고 얘는 일정한 압력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고 합성 또는 복합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오토 사이클은 가솔린 기관, LPG 기관의 이론 사이클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압가열로 형성되어 있는 디젤 사이클은 저속 디젤 기관의 이론 사이클이며, 그 다음에 정압과 정적이 같이 존재하는 이 합성 사이클 또는 사바테 사이클은 어디? 고속 디젤 기관의 이론 사이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디젤 기관은 정적 정압 사이클을 가지는 복합 사이클이다. 맞네요. 그죠? 맞죠? 네 번째. 피스톤 운동 부분은 중량이 크기 때문에 최고 회전 속도가 높다. 당연히 중량이 크면 어때요? 중량이 크면 최고 회전 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또 중량이 크면 뭐가 많이 받아요? 관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성. 그래서 자, 이거 4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회전 부분의 중량이 크기 때문에 최고 회전 속도가 낮습니다. 낮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고, 자, 인화점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고 취급이 위험성이 적다. 그 다음에 공기 압축 열로 자기 착화 방식이다. 정적 정압이 갖춰져 있는 사바테 사이클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을 측정한 결과 냉각수에 의한 손실이 약 25%, 배기 및 복사에 의한 손실이 35%였다. 기계 효율이 90%라고 하면 정미 효율은 몇 %이냐? 자, 여기서요, 우리가 먼저 손실, 자, 효율을 한번 볼까요?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죠?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실제 효율이 얼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자,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손실이 생겼잖아요. 손실. 그죠?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손실이 있는데 그 손실이 뭡니까? 그렇죠. 냉각 손실이 얼마? 25%, 그 다음에 배기 및 복사 손실이 약 35%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이만큼의 손실을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손실이 됐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빠져나갔어요? 60만큼 나갔죠. 60. 맞죠? 60.
60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효율은 얼마입니까?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이 손실을 빼주면 결국은 효율은 40%밖에 안 됐습니다. 40%.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 효율.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효율은 그렇죠. 자, 뭡니까? IHP, 지시마력분의 제동마력이죠.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IHP라고 하는 것과 BH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소실이 있고 자, 여기서 꽝 하고 폭발을 했어요. 꽝 하고 폭발했습니다. 이 꽝 하고 폭발했을 때 당시 연소실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IHP라고 합니다. 연소실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 연소실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을 지시마력이라고 그래요. IHP.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시마력. 지시마력 또는 도시마력이라고 하죠. 도시마력. 자, IHP분의 BHP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크랭크 축이 있죠. 크랭크 축. 크랭크 축이 돌아가는 회전 마력을 보고 우리는 BHP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축마력. 크랭크 축 축마력 또는 정미마력. 또 다른 말로는 제동마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동마력. 축마력, 정미마력, 제동마력 같은 말로 사용을 하죠. 자, 이거에 대한 효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100.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의 효율이 얼마라고요? 얘가 90%라는 얘기잖아요. 90%. 효율이 9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총 얼마입니까? 40%라고 했으니까 얘가 40%라는 얘기예요. 40%. 그러면 결국은 IHP가 40이고 얘는 얼마일 때 X일 때 얘가 90%가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결국은 뭡니까? 얘와 얘를 두 개를 곱하고 여기 100으로 나누어 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두 개를 곱하고 100으로 나누어 버리면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개를 곱하고 얘를 나누어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어떻게 됩니까? 10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은 90 곱하기 40 이거 하면은 X값 나오겠죠. X값. 그죠? 그러면 X값은 얼마입니까? 두 개 나누고 하면은 36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36%가 되겠네. 36%.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요 얘기는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 그때 축은 어떤 효율이 지금 90%라고 했어요. 90%. 그죠? 얘가 90. 그러면 요 값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정미 효율은 얼마냐? 이해되셨죠? 정미효율은 얼마? 여기가 36이면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나요? 90이 돼야 되고. 여기가 그렇죠. 360이 되겠죠, 여기가. 그죠? 360이 돼서 공을 제거하니까 이렇게 36%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자, 풀이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배기 손실, 그쵸? 정미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해서 냉각 손실과 배기 손실을 빼는 거죠. 냉각 손실과 배기 손실을 빼주고요. 그러면 대략 40%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기계 효율이 얼마입니까? 기계 효율이, 지금 90%라겠죠? 90%.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예. 이거 표기가 잘못됐네요. 잘못됐고, 여기가 90%고, 여기가 40%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4, 9, 36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X값 지금 구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자, 효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지시마력분의 지시효율분의 제동효율, 정미효율. 지시효율분의 정미효율이 얼마다고? 90이다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X값 나오겠죠? 그 X값이 얼마라고요? 36%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린더 내경이 500mm고 행정이 1100mm인 4실린더 기관의 압축비가 11일 때 연소실 최적은 아까 우리 나왔었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가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뭡니까? 내경이 90이고 행정이 100mm이고 그 다음에 4실린더 행정이 압축비가 11이라고 했습니다. 연소실 최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뭐 아까하고 유사한 문제네요. 압축비는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다. 그러면 연소실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일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압축비 마이너스 1에 이거의 행정 최적이다. 그러면 요거 구해야 되죠. 연소실 최적은 우리가 지금 뭘로 알아요? 압축비는 알고 있는데 뭐가 모릅니까? 행정 최적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압축비가 11 마이너스 1에 행정 최적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됐죠? 0.785에 거기에 곱하기 내경의 제곱 곱하기 행정이라고 했잖아요. D제곱 L. 그죠? 자, 그러면 내경이 얼마입니까? 내경이 50이니까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5의 제곱이고 5의 제곱. 맞죠? 5의 제곱. 그 다음에 행정은 100mm인데 역시 센티미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10이죠. 10.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 계산하면은 연소실 최적 나오겠네요. 그죠? 연소실 최적.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봅시다. 연소실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비 마이너스 1의 100이량이다. 100이량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0.785, 3.14 나누기 4 하면 이게 0.785로 하겠죠? 0.785에 5제곱, 내경의 제곱 곱하기 행정. 그 값이 얼마라고요? 196.25cc라는 얘기인 거고, 196.25cc. 그럼 결국은 이게 100이량이니까 이거 100이량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1 마이너스 1 하면 10이고 10에 196.25 하면은 19.6이 나오겠네요. 그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와 유사한 뭐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 이제 총 연소실이다라고 하면 곱하기 기통수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기관의 회전 속도가 4,500rpm이다. 연소 지연 시간을 600분의 1초라고 하면 연소 지연 시간 동안 크랭크 축 회전하는 각도는 얼마냐? 자, 이거 이론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연소 지연 시간 동안, 연소 지연 기간 동안 크랭크 축이 회전한 각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연소 지연 시간 동안 크랭크 축이 회전한 각도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어요? 6RT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6RT. 자, 여기서 6은 그냥 숫자 6이고 곱하기 R은 엔진 회전 속도입니다. 엔진 회전 속도 얼마입니까? 4,500이고 곱하기 연소 지연 시간 동안 크랭크 축이 회전한 연소 지연 시간을 600분의 1초라고 했었어요. 지금. 그죠? 600분의 1초. 자, 그래서 요거 연소 지연 시간 동안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각도 6RT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6RT입니다. 6 곱하기 엔진 회전 속도 곱하기 연소 지연 시간. 그럼 뭐 이거 계산하고 이거 띄면 얼마입니까? 45가 나오네요. 45. 45. 자, 그래서 45도. 그러니까 연소 지연 시간 동안 크랭크 축이 45도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600분의 1초 사이에 45도 각도만큼 돌아가더라는 얘기죠. 언제일 때 4,500rpm으로 회전할 때는. 그래서 그 연소 지연 시간 동안 회전한 각도는 45도가 정상이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잠깐 쉬었다가 11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